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난리도 아니죠. 텍사스가 이끌고서 몇 개 주를 모아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4개 주를 제소를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무지하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구독료 말씀을 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다들 어려울 때인데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 일종의 트럼프의 대반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텍사스 사건이 이제 거의 지금까지 사건 중에 맨 마지막이고요. 이게 우리 날짜로 8일 날 오후 한두 시경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코로나 백신 화이자 모더나 접종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FDA가 승인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2월 중 수천만 명에게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 8일 트럼프는 미국인에게 먼저 맞춰야 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정치 혼란의 뿌리는 중국 코로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과연 중국이 자해소동을 벌이는 차원에서 일부러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유출시켰는지 혹은 유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한참 머리를 굴려보더니 아이가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만은 뭐 후자든 전자든 증거가 안 밝혀져 있으니까 행적으로 보면 일단은 중국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방치했다까지는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치 혼란의 뿌리는 중국 코로나인데 이게 뿌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12월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백신의 유전자 서열이 알려진 것이 1월 초입니다. 그럼 지금 12월 초니까 11개월 만에 백신이 개발돼서 3차례에 걸친 안전 테스트를 마치고 12월 초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스피드입니다. 이로써 사실은 2020년 이 정치 혼란의 뿌리가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당연히 보도 안 하죠. 이런 건 미국 의회의 신임 대통령 취임 준비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민주당의 3명, 공화당 3명으로 모아지는데 이 준비위에서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부르는 것이 거부됐습니다. 이게 공화당 측 3명의 역할이 컸죠. 공화당 주류 분위기는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화당 하원, 상원은 합쳐서 한 250명쯤 되는데 그중에 바이든이 승리한 대선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2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반 트럼프 성향이 강했던 테드 크루즈 이 사람 요새 엄청나게 이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텍사스가 주도해서 총 9개 주가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을 직행 제소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소 사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남북전쟁급 사건입니다. 남북전쟁 시즌2입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편을 먹고 싸운 거죠. 북쪽에 있는 주, 남쪽에 있는 주 이렇게 편이 갈려서 싸운 거죠. 이 주와 주 사이의 전쟁입니다. 즉 미국의 연방이 무엇이냐 이 근본 화두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참고로 이제 남북전쟁은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남북전쟁은 이제 뿌리가 위트니 엔진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기계에서 시작을 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이제 한 60년 전인 1800년경에 위트니 엔진이라는 기계가 출시됐습니다. 이 기계는 뭐를 하는 기계냐면
목화 꽃을 따서 기계에 집어넣고 똘똘똘똘똘 돌리면 목화 솜과 씨앗이 분리돼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 전에 이 목화 농장에서 제일 힘든 작업이 목화 꽃에서 목화 솜과 씨앗을 분리하는 작업이 제일 힘든 보틀넥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노예 노동이니까 주인이 잠깐 신경 안 쓰면은 그 손톱에 피멍 들고 하는 작업인데 씨 빼다가 그냥 대충 빼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잘 빼줘야 이게 상등품으로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씨가 막 섞여 있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흑인 노예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목화 아닌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보틀넥이었습니다. 목화 꽃에서 씨를 빼내서 목화 솜을 따로 건져내는 것. 위튼 엔진이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노예 노동, 목화 노예 노동이 목화 노예 노동 농장이 굉장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0년 전, 그러니까 남북전쟁은 1860년에 터졌고요. 200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1800년대, 1810년대, 1820년대, 1830년대, 1840년대 이때에 엄청난 수의 흑인 노예가 수입됩니다. 미국에. 그러면서 이 노예 농장주들의 관점에서 보면 야, 이제 이 노예 노동을 서쪽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변경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공화당의 입장, 링컨은 공화당의 이제 그 창립 멤버 중에 하나인데 이 공화당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 서쪽에 새로 개척되는 변경주, 그걸 테리토리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테리토리 단계를 한참 지난 다음에 스테이트, 주로 승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는 테리토리에서 주가 된 것이 불과 한 60년, 70년밖에 안 됩니다. 1950년대에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하와이에 지내실 때 그럼 하와이는 뭐냐? 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가 관리하는 변경주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서부에 새로 개척되는 이 변경주 테리토리에서 노예 제도를 확장해서 운영해야겠다라는 게 남쪽의 생각이고 그 변경주는 자유민의 땅이 돼야 된다라는 게 공화당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 민주당 애들이 아주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벌써 좌빨스러워요. 좌빨들이 캐치프레이즈 근사하게 들고 나오죠. 인민 주권으로 결정하자. Popular Sovereignty. 저는 이 그 민주당의 지자체에 가면 가끔씩 뭐 시민 주권이 넘치는 나라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뭐 세종시에 그런 게 걸려 있다고 칩시다. 그 지자체장 국가 반역죄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자로서 형성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좌빨들이 이런 구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주권 노선이다. 이거 뭐냐면은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은 각 주의 주민이 투표를 해서 이 주가 노예주를 할 거냐, 그다음 아니면은 자유주를 할 거냐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링컨의 노선은 뭐냐면 아이오와에서 끝난 철도를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시키고 이 서부 변경주로 엄청난 수의 자영 농민을 쫙 밀어넣어서 그거를 농민이 먼저 가서 이렇게 말뚝 박으면은 정부가 싼 가격에 그 땅을 분할을 해주는 그런 법. 이 법이 나중에 만들어질 때 홈스테드 법이라고 불렸습니다. 법을 해서 이거를 서부 변경주 쪽을 전부 자영농의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공화당의 아이디어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할 때 링컨이 뜨죠.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링컨이
이 오리지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건국 정신이 뭐냐를 들여다본 거예요. 미국 헌법하고 그 헌법을 뒷받침하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뭘 밝혀냈냐?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도를 철폐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확장시키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취했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뭐를 주장했냐? 공화당은 당 노선이 남부의 기존의 노예주에 관해서 노예 해방령은 안 내린다. 그건 계속 노예주 가라. 그러나 서부에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들은 전부 자영농의 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공화당 링컨의 노선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링컨이 이제 대통령에 딱 당선이 되니까 남북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남북전쟁은 남부가 독립을 선언을 하죠. 독립을 선언하고 남부에 있는 지금 이름은 까먹었어요. 연방군 요새를 남부가 점령을 합니다. 그 요새라 그래봐야 뭐 중대병력, 소대병력이나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고서 북부가 침공을 한 겁니다. 남침이에요, 남침. 좋은 남침이에요. 6.25는 흉악한 남침이지만 남북전쟁은 좋은, 위대한 남침이에요. 남침이라고 다 같은 남침이 아닙니다. 북부가 남부를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연방이라는 게 네 마음대로 노예제 따위를 영속하겠다고 노예제 따위를 위해서 탈퇴하고 들어올 수 있는 애들 장난인 줄 아냐 하고 패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지금 텍사스가 이끌고 이제 8개 주가 더 거기에 가세를 했는데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를 연방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은 뭐냐면 연방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이거를 퀘스천 마크를 던진 초대형 사건입니다. 제소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합 62석. 그러니까 그 선출인단 62석을 가진 4개 주고요. 제소장을 집어넣은 주동자는 텍사스 주고요. 거기에 같이 이름을 걸은 주들은 루지아나, 알리바마, 플로리다, 켄터키,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아칸소 해서 8개가 같이 이름을 더 걸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면 이번에 이제 관심 있으신 우리 세뇌탈출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동안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주 지방법원에서 먼저 싸움이 붙고 주 대법원 싸움 붙고 그 다음에 연방지방법원 가고 연방지방법원을 이제 디스트릭트 코트라 그러죠. 페더럴 디스트릭트 코트. 그 다음에 연방순회법원 이게 고법입니다. 페더럴 서킷 코트. 그 다음에 연방순회법원 끝나고 나서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페더럴 슈프림 코트인데 슈프림 코트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코투스라고 부르죠. 스코투스를 갑니다. 그런데 주와 주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직행으로 연방대법원으로 갑니다. 이건 헌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럼 왜 갔냐 거기 자기 어떤 주장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4개 주는 선거를 엉터리로 했다. 자기들 법을 어기고 내부 법을 어기고 엉터리로 했다. 그런데 그 선거의 결과는 우리 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너희들 자신의 법을 어기고 엉터리로 한 선거를 방치한다면 우리같이 정직하고 철저하게 선거를 진행한 그런 주들은 뭐가 되냐, 머저리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의 그 정치인과 주민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거든요. 너희 문제를 너희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풀었냐. 못 푸는 거 아니냐. 이 지경인데 너희가 우리랑 동급으로 연방의 멤버냐. 너희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연방의 자격이 없어. 쪽팔린 줄 알아라. 우리가 고쳐줄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더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등의 지금 제기한 문제는 하등의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에 관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정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 체계상.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약간씩 헷갈리는 건데, 그 연방 대법원이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저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가 모여서 연방을 이룬다라는 게 기본 법 체계예요. 오케이, 부정이 있었으면 주 안에서 밝혀졌을 거 아니냐 이거지. 주에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줘야 되냐, 이런 그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가 이게 붙어 있어요. 연방 대법원이 뭘 결정을 하기가.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능적인 각도에서 접근해야 돼요. 법은 특히 이게 지금 아직 민사거든요. 전부 민사는 아시다시피 원고가 주장한 것 이상을 배려해서 판사가 판정을 못 해줘요. 원고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원고가 그 원고의 자격이 있냐, 주의 주민이냐, 원고가 피해를 받았냐, 그 피해가 법원이 끼어들어서 그 줄여주거나 뭐 다시 이렇게 정상 회복시켜줄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류의 피해냐, 뭐 줄줄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부정선거 문제는 자, 대통령에 관한 부정선거 문제잖아요. 주에서 사람을 뽑아서 저기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뭐죠? 선출인단으로. 근데 사람 뽑는 과정에서 주 헌법을 주 법률이 어겼다든지 주에서 부정이 있었어. 근데 그 부정도 아직 FBI나 DOJ는 들어오지도 않았어. 자, 이런 상태에서 FBI나 연방검찰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연방 대법원이 나서서 부정이 있었네 없었네를 판정해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여기 그 장벽이 있다고요. 미국의 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연방에서 지지고 볶던, 아니 주에서 지지고 볶던 건 주에서 지지고 볶아. 너희들도 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다 자유 시민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어쩌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바이든 쪽이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놓고 매스미디어에서 떠들어 버리면 연방 대법원 지들이 뭐 별 수 있어 이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 텍사스가, 근데 이거는 다른 주를 찍어서 제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4개 주나. 그리고 그 텍사스의 제소에 8개 주가 힘을 같이 실어줬고 앞으로 더 실을 겁니다. 한 10개 주, 5개 주 더 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이 제소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부정이 있었네 없었네, 부정의 증거가 뭐냐, 이런 거는 참조사 안에 지나지 않아요. 이 제소를 보면 주의회가 아닌 사람들이 선거법규를 바꿨다요. 헌법 2조에 의하면 선거법규는 주의회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제소장의 일부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걸어놓은 거, 거기에 보면은 그 첫 번째에 그 총알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Non-legislative actors purported amendments to states' duly enacted election laws in violation of the electors clauses vesting state legislatures with plenary authority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presidential electors. 한마디로 말하면 연방헌법은 주의회에 이 대통령 선출인단을 뽑는 것에 대해서 모든 그 독점적 권한을 줬는데 주의회의 결정이 없이 해당 주의 선거 법규를 판사, 주지사, 주 행정장관 이런 자들이 짜옹해가지고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어긴 거다 이거예요. 펜실베이니아 너희 헌법 어겼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조지아나의 헌법 어겼어. 이렇게 이 지금 네 개 주가 다 이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여기 아리조나가 빠진 거고 네바다가 빠진 겁니다. 6개 문제 있는 주 중에 왜 아리조나랑 네바다를 뺐을까 생각하면 아리조나, 네바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유형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 내부에서 카운티별로 선거 진행 방식이 달라서 균등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쪽 카운티에서는 우편 투표가 들어왔을 때 그 봉투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불에 놓고서 이렇게 봐서 속봉투가 안 보인다. 그럼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속봉투 넣으세요. 이런 걸 했고 공화당 쪽이 지배하는 그러한 카운티에서는 그런 과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 안에서 카운티별로 이렇게 선거 진행 방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 선거 진행 방식이 다름에 따라서 헌법, 수정헌법 14조가 보장을 하고 있는 균등보호 원칙이 깨졌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2000년에 알고하고 아들 부시가 붙었을 때 아들 부시가 연방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 가지고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equal protection.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읽어보면 intrastate라는 건 주 내부거든요. Intrastate differences in the treatment of voters with more favorable allotted to voters, whether lawful or unlawful, in areas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 under democratic control and with populations with higher ratios of Democrat voters than other areas of defendant states. 이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쪽이 카운티를 지배하는 그런 카운티에서는 아주 곰살맞게 친절하게 과잉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에게. 원래는 이거 다 실패해서 걸러내버려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고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배하지 않는 카운티에서의 유권자와 민주당이 지배한 지역의 우편투표 유권자가 동등한 수준으로 프로텍션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동등한 수준, 균등보호 받지 못했다. 이거는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다음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결국 뭐냐면 공정선거를 위한 검증 장치를 위헌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unconstitutional relaxation, 그러니까 반헌법적 위헌적 반헌법적 무장 해제라는 소리죠. relaxation이면 느슨하게 늦춘 거니까 뭐를 ballot integrity protections. 그러니까 표가 제대로 된 진짜 표의 진위성을 표의 뭐라 그래 진가성 진짜성 표의 진짜됨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여러 장치를 반헌법적으로 무장 해제시킴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voting irregularity 그러니까 이상야릇한 선거 결과가 초래됐다. 그래놓고 voting irregularity만 쭉 예시해서 들은 거예요. 즉 부정선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상야릇한 선거 결과 이건 맞잖아. 이건 인정하지. 오케이. 이 이상야릇한 선거 결과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우편투표의 표의 진짜됨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장치를 이 4개 주가 전부 다 무장해제시켰네. 근데 무장해제시킨 과정을 보니까 주 법을 어겼네. 그러면 근데 주 법을 안 고치고 했네. 주의회가 그거 해야 되는데 주의회 안 고치고 했네. 너희 그러면 헌법 2조 위반. 그 다음에 그 무장해제 시켜놓고 또 어떤 카운티에서는 한 주 안에서도 인트라스테이트 한 주 안에서도 일부 카운티에서는 아주 곰살맞게 과잉 서비스를 하고 일부 다른 카운티에서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자가 어느 카운티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투표자의 투표권 보호가 수준이 달라졌네. 그거는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네.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 우리 텍사스 같이, 우리 애리조나 같이, 우리 켄터키 같이, 우리 아칸소 같이 이렇게 우직하게, 정직하게, 딱 엄격하게 선거를 진행한 데들과 한 데들이 너희 때문에 지금 물먹게 생겼어. 우리가 머저리냐? 그래서 주를 고발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주와 주의 전쟁이 붙은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소 근거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헌법 2조 위반. 선거는 주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해야 하는데, 법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 네 개 주에서는 주의회가 선거 법규를 바꾼 적이 없이 주지사, 행정장관, 주법원 등이 짜옹해서 선거 규칙을 바꿔서 진행했다. 그러면 주의회의 선거 규칙에 관한, 선거 법규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준 헌법 2조를 위반한 거다. 그 다음에 한 주 안에서는 카운티와 카운티 사이에 동일한 선거 규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 네 개 주에서는 그러한 내부 동일성이 없어서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수정헌법 14조 위반이에요. 즉, 이 두 개와 같이 네 개 주에서는 연방헌법을 어겼고, 연방헌법에 그 아까 두 개 수정헌법 14조, 그 다음에 원래 헌법 2조를 어기며 이상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돼서, 이 이상한 방식이란 결국 뭐냐면 우편 투표의 진짜됨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다 무장 해제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돼서 voting irregularities, 이상 야릇한 부정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속출했다. 여기에 따라서 정직한 선거를 한 우리는 머저리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 그 네 개 주는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다 무효화시키고 헌법에 따라서 주의회가 대통령 선출인단을 뽑아라. 이게 요구사안입니다. 참, 이 주의회가 이렇게 권한이 원래 막강해요. 헌법에서 준 권한이. 주의회가 그냥 뭐 우리로 치면 광역의회 혹은 이런 급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연방에서는 이 광역의회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잘 이제 우리가 이게 이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가 왜 다 이렇게 뭐 자기들 법을 어기고 전부 이렇게 그 행정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짜옹해가지고 선거 법규를 바꿨단 말이야. 이게 잘 안 믿어지시잖아요. 조지아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다른 데서 물론 선거 법규를 바꾼 거는 어느 방향으로 바꿨냐는 어느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좀 다른데, 결국에 가면 뭐냐면 우편 투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서명 대조죠. 조지아주 하나 사례를 딱 읽어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떠 있는 문서는 이번 텍사스 주가 주동이 돼서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일부입니다. 이 오른쪽에 떠 있는 그 복잡한 얘기를 한 너댓 개 문장, 너댓 개 포인트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지아 주법에 의하면 우편 투표는 서명 대조를 하게 돼 있다요. 그런데 주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해서, 이게 왜 합의가 됐냐면 민주당이 코로나를 내세워 가지고
이 서명대조 없애야 됩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 주지사, 행정장관 이자들은 무늬만 공화당이고 민주당 편이니까 합의, 어그리먼트라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자인 민주당하고 공화당, 무늬만 공화당 배신자 주지사하고가 합의서를 쓴 거예요. 그 합의서에 의하면 서명대조 안 하기로. 따라서 주의회는 서명대조를 안 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다 있어요. 이 비슷한 현상들이. 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주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몇 사람이 선거 법규를 바꾼 것은 연방헌법 2조 선거에 관한 일체에 관한은 주의회에 있다라는 그 연방헌법을 어긴 거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벌어졌다고 이 문서에서 대법원에 제출된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말하고 있냐 이렇습니다. 2016년에는 우편투표가 전체 21만 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42% 13,000여 표가 걸러졌는데 반해서 2020년에는 우편투표가 130만 표로 폭증했음에도 0.37% 4,700여 표만 걸러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바이든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지아 사례를. 근데 이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원래 법규가 있는데 이거를 주지사랑 주 행정장관이랑 법원이랑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기 해서 짜고서 이 선거법규를 어긴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진행했다. 근데 이 진행 방향이 보면 뭐 서명대조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해갖고 다 문란하게 만드는 아무나 막 신청해서 아무나 막 받아가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4개 주에서 전부 이상야릇한 부정으로 생각되는 이상야릇한 현상들이 잔뜩 발생했다. 그러면 이 4개 주에서 이런 장난질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주의회는 선거법규 고친 적도 없고 이 장난질 자체가 일단 헌법을 2개를 어긴 거다. 하나는 수정헌법 2조, 즉 주의회만이 선거법규를 정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걸 어긴 거고 또 하나는 수정헌법 14조, 카운티와 한 주 안에 카운티와 카운티에서 유권자들이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그걸 어긴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란해지니까 이게 결국은 voting irregularities, 부정선거로 보이는 이상야릇한 현상들이 잔뜩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사스나 우리 캔자스나 우리 사우스다코타나 우리 알리바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머저리냐 이거죠.